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박웅선입니다. 흔적의 한국사, 지금 지난 시간에 선사시대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고대 정치사하고요, 경제사에 관련된 유물, 좀 지도, 유적,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시대 때 사회의 모습들을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고대 정치사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구급공무원 시험에서는 지도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간혹 그 7급이라든가 무슨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도 문제가 자주 나오죠. 네, 여러분들이 그 문장상으로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그 시대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정치사 파트에서 먼저 4, 5, 6, 7 세 개의 그 지도 내용들을 가지고 이 시대 때 상황들, 또 대관계라든가 뭐 수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몇 세기 지도냐면은 4세기 지도입니다. 이러면 직감적으로 4세기다라고 한 걸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누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한강을 차지했던 시기가 그 나라의 전성기예요. 한강을 가장 먼저 차지했던 나라는 어딘가요? 백제입니다.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입니다. 그렇죠? 백제가 한강을 차지했던 시기는 몇 세기냐면 4세기입니다. 4세기. 고구려는 5세기죠. 신라는 6세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삼국항쟁의 주도권을 잡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4세기 누구 때입니까? 라고 하면은 백제 근초고왕대 때요. 고구려 5세기 때 가면 누군가요? 장수왕대 때입니다. 신라 6세기 그럼 누군가요? 진흥왕이죠. 그래서 그 고대 정치사 파트에서 왕의 업적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왕이기도 하죠. 근초고왕하고요, 장수왕하고요, 그리고 뭐죠? 진흥왕입니다. 이 왕들의 업적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언제 4세기 시기적으로 보면 누구 때냐면 근초고왕대 때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토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백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고요, 신라고요, 고구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 이거거든요. 한강을 차지한 나라는 백제거든요. 4세기 때 지도라고요. 또 근초고왕 때 한강하루를 그 점령을 해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은 중국의 어디예요? 요서. 요서는 여기에 이제 무슨 강이 있냐면은 이게 요하죠, 요하. 요하가 있고요. 요하를 경계해서 이쪽은 요하가 이쪽이 아니라 요하가 여기 있죠. 요게 요하입니다. 지도상에서. 그러니까 요하를 경계해 가지고 이쪽은 뭐죠? 요서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하를 경계해서 동쪽은 요동, 서쪽은 요서. 여기는 뭐죠? 요동의 반도죠. 요동 반도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튀어나온 걸 반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산둥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둥반도라고 그러죠. 여기는 우리나라 그 한반도, 한민족에서 하고 있는 한반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서, 산둥, 그 다음에 일본이 어디죠? 큐슈까지 진출합니다. 근초고왕 업적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고대 상업 세력을 형성했던 곳, 그래서 요소, 산둥, 큐슈. 자, 이건 이제 대외 팽창 과정이고요. 대내적으로 보면은 근초고왕대 때에 어디죠? 마한의 남은 영역을 완전히 확보를 합니다. 전라도 남해안까지 지금 현재 지도상에서 보면 전라도 남해안까지 진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고구려 누굴 죽였냐면은 고국원왕을 죽여요. 고국원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령이 등장하거든요. 고구려에서는. 고국원왕을 피살을 하면서부터 고구려하고 백제는 앙숙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백제를 백제라고 하지 않고요. 고국원왕이 피살된 이유는 뭐라냐면은 백잔이라고 해서 백잔. 잔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광복 이후에 남한이 북한을 뭐라고 부르냐면 북괴라고 해요. 북괴. 북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북괴라는 의미에 좀 깔아뭉개는 거죠. 폄하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백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해토왕 비문에 보면은 백제란 얘기는 없어요. 다 백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백제하고 고구려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도를 한번 보시면은 수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있냐면은 고구려는 어디예요? 국내성일까요? 지금 4세기 지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4세기. 고구려는 국내성일까요? 아니면 평양성일까요? 아직은 국내성입니다.
5세기 장수왕제 때 427년이죠. 이때 평양으로 이제 천도를 하거든요. 신라는 내내 어디예요? 금성입니다. 경주죠. 백제는 지금 현재는 한성입니다. 나중에 5세기 가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웅진, 6세기 서왕대 가면 다시 어디로? 사비. 이렇게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일단 4세기 때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부분은 삼국의 수도의 위치, 그리고 이제 근초왕제 때 대팽창 관계도, 요 내용들 여러분들이 4세기 지도에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4세기 다음에 5세기를 한번 가볼까요? 5세기 때 삼국 항쟁의 주도권 누가 잡습니까? 라고 하면 누가 합니다? 고구려였어요, 고구려. 고구려 장수왕제 때를 전후해가지고 한강을 차지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토가 좀 바뀌었죠. 지도상에 보면은 좀 고구려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야가 있고요, 신라가 있고요, 백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수도를 평양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이게 427년이거든요. 장수왕제 때입니다. 내려오면서 이제 백제하고 신라를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제하고 신라가 나제 공수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몇 년이냐면은 433년이에요. 그래서 백제 비유왕과 신라의 눌장 간의 제1자 나제 동맹입니다. 일단 이제 고구려 장수왕이 내려와서 수도를 평양으로 이제 천도한 이후에 계속 남진해 내려옵니다. 내려왔었을 때 한강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백제 누가 죽었냐면은 계로왕이 죽었어요. 계로왕이 이제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던 한성 시절에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해서 피살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와 한강을 빼앗기고요. 계로왕 다음에 누가 등장했냐면은 바로 문주왕입니다. 그래서 문주왕제 때의 수도를 한성에서 어디로? 웅진, 지금 웅진이죠. 지금의 공주가 되겠습니다. 이쪽 이제 수도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5세기 때 지도상에서 삼국 수도는 고구려는 어디예요? 평양. 그 다음에 백제는 어딘가요? 웅진, 공주. 신라는 변함없이 금성입니다.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도 계속 금성이에요. 경주가 신라의 수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야는 육가야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직까지 금관가야가 주도권을 잡고 있고요. 나중에 대가야로 또 넘어가는 거죠. 가야는 지금의 경상남도 쪽인데 그래서 삼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유념을 좀 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금성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금성문은 뭐냐면은 고구려의 광개토왕 비문 하나 하고요. 국내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원 고구려입니다. 중원은 지금 어디예요? 충주죠, 충주. 그죠? 그래서 중원 고구려 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는 중원 고구려 비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충주 고구려 비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에 그 공무원 시험에서도 중원 고구려 비라고 말고요. 충주 고구려 비라고도 쓴 공무원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쓰고요. 실제로 이제 충주에 가면은 충주 고구려 비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하게 만드는 박물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때 지명을 따서 이제 중원 고구려비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충주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장수왕제 때 한강 상류까지 내려왔다는 증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제에 누구를 죽였지 아까 계로왕을 죽이고 한강 상류까지 내려왔던 장수왕제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강 점령과 관련된 금성문은 고구려에서 2개가 나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뭐죠? 광개토왕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중원 고구려비가 있죠. 중원 고구려비. 신라에서도 그 한강을 점령했다는 증거 금성문이 있습니다. 바로 단양 적성비. 바로 이제 6세기 지도에서 봅시다. 단양 적성비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 순수비가 있어요. 자, 요 4개는 기억을 좀 해두세요. 4개는 한강 점령과 관련된 금성문이 되겠습니다. 한강 점령과 관련된 금성문. 경찰직 공무원 시험에서 몇 번 출제가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한강 점령과 관련된 금성문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1, 2, 2개 이런 식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중개사 시험인가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몇 개냐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제 소방지라든가 경찰직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문제를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하여튼 이제 고구려가 이제 한강을 차지하면서 이때 지도는 바로 몇 세기? 5세기 지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세기 다음에 이제
6세기 지도를 좀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6세기 지도거든요. 이걸 우리가 6세기 지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기준은 누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항선은 한강 하류 쪽입니다. 지금의 경기도 화성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한강을 적점을 해가지고 신라가 함경도에서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 일부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고요. 백제가 이제 좀 밀려 내려갑니다. 이때 삼국의 수도를 먼저 봅시다. 고구려 이제 멸망할 때까지 계속 어디죠? 평양이고요. 신라는 계속 어디예요? 금석입니다. 백제만 바뀝니다. 웅진에서 이제 어디로 가죠? 삽이죠. 삽인 지금 어디예요? 부여죠, 부여. 그래서 이때가 이제 몇 세기 지도? 6세기 누구 때? 진흥왕대 때 지도가 되겠습니다. 진흥왕의 영토 확장과 관련해 가지고 순수비가 나옵니다. 순수비. 이 순이야 순방했다는 거, 순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 그러니까 왕이 직접 여기까지 간 거예요. 가서 야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 뭐 말뚝 하나씩 박아놔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순수비거든요. 몇 개인가요 순수비가? 순수비 몇 개예요? 4개요. 4개. 진흥왕수는 4개입니다. 볼까요? 마울령비, 황초령비, 그 다음에 북한산비, 그 다음에 창녕비에서 4개가 되겠습니다. 하나 주의하실 것은 단양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양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니고요.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세웠던 비. 한강 하류까지 점령했다라는 증거로는 뭐 북한산 순수비 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고구려에서 이 2개, 그 다음에 신라에서 이 2개, 4개는 총 한강 점령과 관련된 금성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6세기 때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여기 하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강원도 강릉입니다. 강릉의 옛 지명이 하슬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세기 때에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가 이때 백제 주도권을 잡았던 시기고요. 5세기는 바로 앞에 지도에서 고구려가 됩니다. 시기는 누구 때요? 장수왕대 때가 되는 거고요. 지금 6세기 지도죠. 6세기 때는 진흥왕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가 삼국항쟁의 주도권을 잡았던 시기예요. 자, 그 이후의 대관계를 간략하게 한번 전개 좀 해봅시다. 이 이후는 이제 통일신라하고 어디예요? 발해죠. 남북국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통일신라 남북국 시대 때 하면 7세기에서 몇 세기까지 하면은 10세기까지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7세기, 10세기 이제 남북국 시대, 또 통일신라하고 발해가 양립된 시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딘가요? 고려죠. 중세입니다. 중세. 고려는 10세기에서 몇 세기까지 가냐면은 14세기까지 갑니다. 약 한 500년 정도 진행이 되죠. 500년도.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다음에 어디 가는죠? 조선이 나오나요? 조선, 그죠? 그래서 15세기에서 이제 20세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대관계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삼국이라고 하잖아요. 삼국은 어디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삼국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만들어진 시기는 4세기로 봅니다. 왜 4세기냐면은 고대국가의 성립 시기를 보면은 자, 고구려가 2세기 태조왕대 때 고구려가 고대국가 체제로 들어오죠. 백제는 몇 세기죠? 3세기 고이왕입니다. 신라는 몇 세기예요? 4세기 내문왕대 때입니다. 자, 이거는 태조왕대 때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이왕대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문왕대 때죠. 그러니까 삼국의 성립 과정에서 보면은 가장 먼저 고대국가 대열에 들어선 나라는 어디냐면 고구려입니다. 그 다음에는 백제고요. 가장 늦은 나라는 어디라고요? 신라입니다. 신라가 고대국가 체제에 들어왔던 4세기, 이 4세기 때 비로소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어떤 용어? 삼국이라는 이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4세기 이전에는 삼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삼국이라는 얘기를 쓰는 건 아니고요. 지금 와서 우리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만은 혹자는 사국 시대라고도 하고요. 혹자는 또 오국 시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것이 정형화된 용어는 아닙니다. 사국 그러면 어딜 얘기하냐면은 삼국의 가야까지 포함해서 사국이라 하고요. 오국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사국에다가 부여 있죠. 부여까지 포함해서 오국 시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삼국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국, 오국 이렇게 얘기해서 틀린 용어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단 4, 5, 6세기의 지도를 가지고요. 우리가 이 시대 때의 사회의 모습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한강 점령 금성문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이 뭐냐면 광개토항 비문입니다. 맨 왼쪽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단양 적성비. 그 다음에 중원 고구려비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북한산 순수입니다. 이게 단양 적성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2개 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 2개. 그래서 한강 점령 금성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이 광개토항 비문이 이게 6.6m입니다. 여기 이제 그 사람으로 본다면 이게 사람이 한 서 있으면 어느 정도 170 정도 된다 사람의 키가라고 한다면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 정도. 그래서 자연석이고요, 굉장히 크죠. 사면에 한 2,000여 자의 길자가 이제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자연석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중원 고구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초창기에 있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옆에 충주 고구려비 박물관이라고 해서 박물관이 아담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쪽으로 옮겨가 있고요. 원래 있었던 장소에서 사진입니다. 많이 훼손이 좀 돼 있죠. 이거는 북한산에 가면 매봉이라고 있습니다. 그 매봉에 설치가 됐던, 설립이 됐었던 북한산 순수미인데 현재 이건 어디에 있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그냥 여기에 북한산 순수비가 있었다라고 이제 기념비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쪽은 총탄 자국으로 얼룩이 되어 있습니다. 6.25 때 격전지로서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총알이 많이 박혀서 많이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현재 이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요. 이거는 단양적성비예요. 단양적성비는 중앙고속도로 그 단양 휴게소가 있어요. 그 단양 휴게소 상행선 뒤쪽에 상행하면은 단양적성비가 가짜는 아니죠.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비각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보존이 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중앙고속도로 단양휴게소를 한번 경유할 일 있으면은 한번 식사도 하시고요. 휴게소에서 한 10분 정도 산 중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휴게소가 요쯤 된다 그러면 여기서 산 중턱으로 한 10분 정도 올라가요. 여기 이제 이 단양 적성비가 있고요. 요 앞에는 뭐냐면은 남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양 휴게소에서 내려다 보면은 남한강이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강 점령하고 관련된 금성문에서 요 4개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좀 인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4세기 때 지도를 잠깐만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세기 때 지도란 말이에요. 4세기 때 백제가 삼광령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단계인데요. 지금 중국은 어디냐 그러면 어디예요? 전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구려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신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 남북조 시대 아닙니까? 전진, 북조입니다. 남조는 동진이 있고요. 동진. 그 다음에 백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가 있습니다. 자, 이걸 왜 구분하냐면은 대외 관계를 좀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전진하고요, 고구려하고 신라가 친선 관계를 맺고요. 그 다음에 동진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백제하고요. 백제하고 또 어디죠? 일본하고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지금 적대 관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리고 4세기를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또 뭘 하나 염두해 두셔야 되냐면은 이 4세기 때 관계는 어느 시기하고 일치가 됩니까? 하면은 불교 전래 시기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4세기 때 중국을 경유해서 우리나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4세기 국제정세는 이꼴 불교 전래 시기하고 일치가 된다. 자, 불교를 간단히 볼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화사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전진에서 고구려로 불교가 들어옵니다. 4세기 소수림왕대 들어오고요. 고구려에서 이제 역시 5세기 중엽 눌지왕대 때 신라로 들어옵니다. 6세기 중엽 법흥왕대 공인됐고요. 2차전 순교 이후죠. 그 다음에 동진에서 마라난타라는 사람에서 백제 침유왕 때 들어오고요. 6세기 성왕제 때 노리사치계에 의해서 일본으로 불교가 전래가 돼요. 그래서 4세기 국제정세는 불교 전래 시기하고 일치가 된다. 한편 고구려하고 이때 신라의 친성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유물이 뭐냐 그러면 나중에 뒤에 사진에서 보겠습니다. 뭐죠?
우입니다. 호우. 그릇이요, 그릇. 요강처럼 생겨 있는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실물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백제하고 일본하고의 친선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가지가 몇 개가 달렸다는 거죠? 7개가 달렸다 해서 칠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칠지도하고 호우를 4세기 지도 관계 속에서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뭐죠? 칠지도예요. 원래 명칭은, 원명은 금상감 칠지도입니다. 금상감. 상감이라고 하는 건 뭘 상감이라냐면은 홈을 파는 겁니다. 상감이라는 용어들은 도자기가 있죠. 고려시대 때. 무슨 도자기라고 그래요? 그 상감청자라고 하죠. 왜 상감청자라고 그런가요? 그림을 그리죠. 그렇죠? 그림을 그립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뭐 이게 커피라고 하는 이 그림이라고 봅시다. 그림을 그래서 글자를 파내요. 파서 여기다가 하얀색 그리고 검정 색깔의 흙을 메꿔 넣어요. 그럼 좀 본래 그 표피하고 색깔이 좀 다르겠죠? 거기다 유약을 발라요. 그래서 한 1300도 내외의 온도로 굽습니다. 그래서 구워내는 것을 뭐냐면 상감청자라고 그래요. 상감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홈을 파서 다른 색깔로 색깔의 흙으로 메꾸는 기법이에요. 그 상감 기법이라고 그래요. 고려 후기 때 고려시대 가면은 그 원의 영향을 받았었던 은입사 기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은입사는 청동 그릇에다가 토기가 아니죠. 청동 그릇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홈을 파요. 홈을 파고 거기다가 은 있죠. 은을 실처럼 가늘게 해가지고 은으로 메꾸는 겁니다. 이제 은으로 메꾸는 거죠. 흙이나 뭐 검정색, 하얀색으로 메꾸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은입사 기법이라고요. 그 비슷한 것이 상감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명칭은 상감 칠지도, 상감 금상감 칠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으로 홈을 파가지고요. 지금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이런 약간 좀 색깔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글자거든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겠죠. 파겠죠. 거기다 금을 메꾸는 겁니다. 원래 이름은 금상감 칠지도예요. 원래 줄여서 있는 칠지도. 백제 근초광 때에 그의 아들 근구수왕이 세자 시절에 만들어서 일본 왕에게 하사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이거를 진상했다 이렇게 하는데 진상 받을 만한 능력은 안 됐고요. 4세기 때 일본은 백제가 일본에 하사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기록이라든가 유물 자체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일본은 현재 이소노카미 신궁이라고요. 이소노카미 신궁에 지금 현재 이게 보존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인에게는 이거 공개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지낼 일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현재 우리나라에 있지는 않고요. 기록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백제하고 그다음 어디죠? 일본 즉 외하고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로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또 하나 부분이 있죠. 이거는 5세기 중엽 고구려하고 신라하고의 친선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걸 호우라고 그래요. 호우. 호우가 나와서 이 무덤을 뭐라고 했어요? 호우 총이라고 하죠. 총.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 특강에서 이제 무덤에 대해서 고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해드렸습니다. 뒤에 총자가 붙어 있는 무덤은 주인공 알 수가 있어? 없습니다. 주인공 모릅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유물 출토가 됐나요? 유물 출토됐죠. 출토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덤 뒤에는 뭐가 붙냐면 총자가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총. 왕의 또는 왕이나 왕비의 무덤에는 뭐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왕이나 왕비의 무덤에는 뒤에 뭐가 붙죠? 능이 붙죠. 능. 응? 뭐 능. 여기가 이제 강남입니다. 강남. 잠실 쪽으로 가다 보면 역 이름 중에서 능자가 붙어 있는 역이 하나 있죠. 지하철 2호선에. 선능도 있고 또 선정능도 있고 그러죠. 선정능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능과 정능인데요. 중종과 성종의 무덤이에요. 중종과 성종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의 무덤에는 뭐가 붙는다? 능이 붙는다. 능. 태자나 태자의 빈의 무덤에는 뭐가 붙는다? 태자나 태자 부인의 무덤에는
원이 붙습니다. 원. 정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정조 아버지가 누군가? 뒤주 속에 갇혀 죽었다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잖아요. 그죠? 수원에 있죠. 원래는 그 배봉산에 있었던 것이, 배봉산은 그 당시에 경기도 양주인데 지금 어디냐면은 서울 시립대학교 아시나요? 시립대학교 그쪽, 그 위생병원, 지금 삼육병원이라고 그러나요? 그쪽 가면 서울 시립대학교 쪽에 가면은 산이 하나 있어요. 산이라기보다는 언덕 정도 돼요. 낮지만 그게 이제 배봉산인데 거기에 이제 매장을 해놨었어요.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아버지 무덤을 어디로 옮긴 거예요? 수원 화성으로 옮겼죠. 그래서 그 무덤을 혈융원이라고 했어요. 혈융원. 뒤에 원자 붙습니다. 그래서 태자의 부인의 무덤을 예일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말이죠. 우리가 남매야, 이렇게. 남매요. 내가 이제 태자야. 이제 내가 죽으면 이제 원 붙이겠지. 왕이 돼서 죽으면 능이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여동생들이야.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무덤 뒤에는 뭘 붙일까? 또 나한테 남동생이 있었어. 그렇지?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붙일까요? 묘. 누구 지묘 그냥. 우리 그 묘지, 무덤, 뭐 공원묘지라는 데 가면 뒤에 묘자가 붙잖아요. 발해에서 보면 왜 그 정혜공주의 묘라든가 정효공주의 묘라든가 그러잖아요. 그럼 공주들 아닙니까? 공주들. 딸들. 그러니까 맨 위에, 자식들 중에서 맨 위에 왕위를 계승한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뭘 붙인다? 묘자를 붙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우, 이 청동 그릇이라는 거거든요. 호우가 나와서 이 무덤 이름을 뭐라 하냐면은 포구총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뭐 금방울이 나왔다 그래서 경주에서 금령총 이렇게 하기도 하죠. 천마도라는 그림이 나왔어. 벽화가 이제 뭐죠? 부장품이죠. 벽화는 아니죠. 벽화가 아닌 부장품이 나와서 그 무덤을 뭐라고 그러죠? 천마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인공은 모릅니다. 유물만 나오는. 그래서 뒤에는 총자가 붙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자가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은 광개토왕에 대한 이 광개토왕에 대해 만들었다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광개토지 호태양 뭐 호우십에서 뒤에가 좀 흐립니다만은 호우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호우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번째 그릇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9개가 어디에 이제 묻혀져 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경주에서 광복 이후에 최초로 발굴된 무덤이에요. 1946년에 발굴된 무덤이 됩니다. 하여튼 고구려에서 만들어져서요. 이거는 신라로 와서 신라에서 이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었을 때 매장했던 어떤 유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 백제하고 왜, 그다음에 고구려하고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 유물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방금 얘기했었던 칠지도하고 그다음에 호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의 불교 전례는 고구려에서 신라로 가죠. 그렇죠? 고구려에서 이제 5세기 중년 눌지양대 갑니다. 근데 신라는 아시다시피 시족적 배타성이 좀 강한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공인이 안 됩니다. 그 한 1세기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5세기 중엽에 들어왔고 6세기 중엽에 법흥왕제 때 2차돈 순교로 불교가 공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차돈 순교비라고 합니다. 또는 백률사 석탕이라고 해요. 석탕. 백률사는 경주에 있는 사찰이고요. 지금 현재는 사찰은 없어요. 절터에서 발견된 거죠. 석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돌석자에다가 당. 이 당은 뭐냐면은 기둥당자입니다. 기둥당자. 이게 이제 2014년도 계리직 시험 문제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이거 한 번도 출제가 된 내용은 아니었어요. 최초로 나왔습니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률사 석당 해가지고 처음에 나오면서 학생들 사이에 이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굉장히 항의하는 그런 이제 좀 글들도 많이 공무원 카페에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백률사 석당은 다른 말로 2차돈 순교비예요. 그래서 2차돈에 목을 쳤는데 뭐 머리통은 멀리 튕겨 나가고 목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죠? 흰 피가 솟구쳤다. 이게 하얀 피가 솟구치고 있는 이 부분이고요. 머리는 뭐냐면 이건 머리입니다. 이처럼 머리죠. 그리고 이거 이제 몸이 되는 거죠. 몸뚱아리가 하죠. 그래서 2차돈의 순교 모습을 육각형의 돌 기둥이거든요. 순교 모습을 그려놓은
어떤 그 금성문으로 보고 있죠. 이게 6세기 법풍왕대 때입니다. 요 부분 아마 위에 요 부분이 깎여져 있는 걸 봤을 때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러한 어떤 석조물도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근데 현재는 남아있지는 않고요. 밑에 몸통 부분만 기둥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여튼 이거는 신라에서 6세기 법풍왕대 때 불교가 공인됐다라는 그 증거 금성문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풍왕 얘기가 이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냐면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이 울진 봉평비 또는 울진 신라 봉평비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라 6세기 때 법풍왕대 때 율령이 반포됐다는 증거로 보시면 됩니다. 율령은 뭘 율령이라고 그런가요? 율령은 법이죠, 법. 법을 율령이라고 일합니다. 그렇죠? 법, 율령, 그렇죠? 율령. 법을 얘기하는데요. 율령이 반포됐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국가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고대 국가의 성립이 가장 먼저 성립됐던 나라가 또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 시기는 각각 2, 3, 4. 그렇죠? 이때 이제 고대국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성립된 시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고대국가의 완성은 몇 세기, 언제냐 그러면 율령이 반포된 시기예요. 율령이 가장 먼저 반포됐던 나라는 어디냐면은 3세기 백제 고이왕입니다. 그 다음에 4세기 고구려 소수임왕이에요. 소수임왕. 율령 반포식입니다. 그 다음에 6세기 신라 법풍왕대 때 이때 율령이 반포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국가가 완성된 시기는 이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성된 시기. 그 중에 신라 6세기 법풍왕대 때 율령이 반포됐다라고 하는 증거는 울진 봉평 신랍입니다. 역시 경상북도 울진에 가면은 울진 봉평 신랍이 박물관이 있어요. 금성문들을 전부 모조품들을 만들었고 유일하게 이건 진품입니다. 이건 원래 있었던 자리고요. 이거는 지금 그 박물관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박물관 안에서 사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 이 새겨져 있는 그 울진 봉평 신라비에 새겨져 있는 내용들을 해석해 놓은 내용입니다. 글자는 잘 보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가깝게 보면 보긴 합니다. 그래서 율령 반포라든가 이런 내용도 있고요. 권장을 한 50대, 60대 차라라는 장 60대 처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또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여튼 신라의 율령 반포를 얘기하는 금성문은 울진 봉평 신라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눈으로 이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4개가 있습니다. 진흥왕 순수비 4개예요. 바로 맨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저게 마울령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천입니다. 많이 훼손이 되어 있죠. 세 번째는 북한산 순수비예요. 이게 이제 북한산 매봉에 있었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사진입니다.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 창녕비입니다. 대가야를 치고 거기다 세웠었다는 창녕비요. 이게 4개 순수비 얘기합니다. 자, 단양적성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단양적성비는 순수비다 아니다. 이거는 순수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비하고는 구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순수란 얘기는 직접 왕이 거기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시각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위치하고 있었던 곳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마울령, 황초령, 북한산, 그 다음에 어디? 창녕비. 그래서 이 순수비를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신라 영토가 이만큼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여러 영토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의 경상남도 쪽에 있었던 가야가 있습니다. 가야는 총 6개의 가야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디냐면은 금관가야하고요, 대가야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이제 어디냐면 금관가야가 되는 거고요. 가가 대가야입니다. 이 금관가야가 전기가야라고 그래요. 대가야는 후기가야라고 합니다. 금관가야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수로죠, 김수로. 대가야를 세웠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난 그 구급공무원의 사료로 출제가 됐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이진아시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진아시 왕. 누구냐면은 김수로의 형이에요, 형. 형이 이진아시입니다. 그 사람에서 세웠던 것이 대가야고요. 근데 이제 전기후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와서 이제 붙여진 얘기입니다. 여기 김해, 지금이 김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를 형성했을 때가 금관가의 시절이고요. 여기에서 발전하다가 가야 세력이 고령에, 지금 경상북도 고령입니다. 고령의 대가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가야의 초창기의 중심은 금관가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대가야로 고령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고구려, 광개토항의 낙동강 진출입니다. 자, 지도에서 나에서 가로, 가야의 중심 세력이 이동이 되게 된 계기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 하면 바로 고구려 광개토항대 때 낙동강까지 진출한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고구려가 낙동강까지 어떻게 해서 돌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4세기 때 지도를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제가. 4세기 때 지도입니다. 4세기 때 삼국항쟁의 주도권 누가 잡았어요? 백제가 잡았죠. 그래서 영토를 한번 그려보면은 백제, 가야,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하고 그 다음에 신라하고 친선관계였죠. 그죠? 친선관계입니다. 아까 호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백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남도의 동진, 그 다음에 외가 있었죠. 여기 이제 이렇게 또 친선관계라고 있습니다. 동진이 있었을 때 우리는 전진이 있었고요. 중국에. 전진, 고구려, 신라, 동진, 백제, 외 이렇게 연결관계를 맺습니다. 외와 신라는 어떤 관계라는 얘기인가요? 연결이 안 된 부분은 적대관계라고 있습니다. 외부의 노략질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신라에 내무랑이 고구려의 누구에게 광개토왕에게 원병을 요청을 합니다. 광개토왕 피문에만 그게 나오죠. 보병,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광개토왕이 내무랑의 요청, 친선관계잖아요. 그래서 보병,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왜구를 격퇴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군대는 내친김에 낙동강 하구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여기는 누가 있었다? 금관가야가 있었다. 근데 고구려 군대의 낙동강 진출로 금관가야 세력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의 중심은 금관가야, 김해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죠? 고령, 대가야 쪽으로 중심이 옮아가는 거죠. 금관가야는 계속 위축이 되다가 532년 신라 법흥왕제 때에 신라의 병합이 돼요. 고대과로 발전하지 못하죠. 대가야도 고대과 못지않게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대가야는 562년 딱 30년 후입니다. 신라 진흥왕대 때에 신라의 병합이 돼요. 그래서 가야는 고대과로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신라의 그대로 복속이 돼버립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문화 중에서요. 가장 촌스러운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신라입니다. 왜냐하면 신라 사회는 시족적인 배타성과 지리적인 폐쇄성 때문에 가장 촌스러운 문화예요. 시족적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문화만을 고집하는 겁니다. 외부 문화를 참 커트시키는 거예요. 또 신라는 지리적으로 고구려, 백제에서 꽉 막혀져 있습니다. 좀 외진 곳이죠.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문화하고 교역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가야는 해상교통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김수로 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허황우죠. 허황우. 허시인. 그 허황우가 이 여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인도의 아유타 왕국의 공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다문화 가정이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거죠. 이거 다문화 가정 아닌가요? 그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말이죠. 인도에도 보면 여기가 인도 아닌가요? 인도. 그렇죠? 뭐에서 중국. 인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교역할 정도니까 해상교통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가야의 문화는 신라 문화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된 문화예요. 그래서 초창기 신라 문화는 좀 소박한 문화에다가 가야 문화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련된 문화가 접목이 되면서 상당히 수준 높게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신라는 삼국 통일로 인해서 고구려 백제 문화를 전부 통폐합을 하죠. 그래서 신라 문화는 예전에 삼국시대 때 좀 소박한 문화에서 아주 이제 세련된 문화로 점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가야의 위치 변화입니다. 이제 금관가에서 대가야로 세력의 중심이 넘어가게 된 계기는 뭐 이렇게 해서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대가 내무랑을 도와서 신라에 들어왔던 것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가야의 세력 경쟁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령 지산동 고분입니다. 고령 지산동. 고령이가 어디예요? 고령이라면 대가야가 되겠죠. 지산동 고분의 무덤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는 이 두 개의 가야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고구려하고 백제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삼국 통일 과정이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삼국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고구려하고요, 그 다음에 백제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가 있지요. 여기서 이제 신라가 중국 당을 끌어들여서 먼저 어디를 치냐면 백제를 칩니다. 660년 사비성이 함락된 시기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668년이죠. 이거는 평양성이 함락된 시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668년에 완전히 삼국 통일을 완성한 건 아닙니다. 나당 전쟁이 있죠. 나당 전쟁은 매소성, 지금의 연천 쪽입니다. 675년이고요. 그 다음에 기벌포, 금강 입구입니다. 지금 장항 쪽의 장항, 충청도 장항입니다. 이 기벌포 676년이에요. 여기에서 신라가 당을 쳤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됐죠. 통일신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여기서 완전히 끝장이 났느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두 나라 다 이 이후에 고구려와 백제를 부흥하게 한 부흥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표자가 밑에 한번 보십시다.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연무, 왕족이겠죠. 고구려 고씨입니다. 건모잠, 안성은 왕족입니다. 이는 왕족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서자 정도는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거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복신도찐풍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흑치상지 이 사람이 따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부흥운동이 전개됩니다. 이 사람들인데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요, 여기 고연무라고 한 사람이 지금 요동 쪽의 오골성에서 한성에서는 건모잠이 중심이어서 이 건모잠이 누구를 안성을 받들고 안성을 추대하면서 일으킨 것이죠. 이는 고구려 부운동의 중심지고요. 그 다음에 백제 부운동의 중심지는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죠. 임존성에서 흑치상지한 사람이 나중에 흑치상지는 당나라로 또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주류성에서 누구죠? 복신 도침. 그러면 안성, 이 안성은 누구냐면은 원래 건모잠이 안성을 추대해가지고 고구려 부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신라가 안성을 회유를 해가지고요. 금마저,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금마저로 끌어내려요. 여기다가 소고구려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성을 회유를 해버립니다. 나중에 신라 삼국통일의 안성은 신라 진골로 흡수를 해버려요. 진골로. 이제 민족 융합 정체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튼 고구려하고 백제 660년과 그럼 668년 백제 사비성과 평양성이 함락된 이후에 고구려 백제 부운동이 있었다. 결론은 잘 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나당전쟁 이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고요. 한편 고구려가 멸망한 고토에서는 고구려 장수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698년에 뭘 건국했죠? 진을 건국했고요. 이게 713년에 국호를 바꿨어요. 뭘 바꿨죠? 발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라 삼국 통일 자체는 완벽한, 그러니까 삼국 통일이라기보다는 고구려를 뺀 백제만의 통일, 좀 어설픈 통일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건 이제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선후기 실학자입니다. 유득공이
발해고라고 하는 저서에서 신라 삼국 통일을 비판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위에는 발해가 건국되지 않았냐, 고구려 유민에 의해서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 삼국 통일로 해서 그어진 영토는 어디서 어디까지 있냐면은 대동강에서 원산마입니다. 보면 그렇죠. 대동강은 평양을 끼고 도는 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양 대동강에서 원산이 이쯤 됩니다. 원산. 여기가 이제 어디죠? 통일시라고. 이 이후는 어디 옛날 고구려 땅에 어디가 나오고 있어요? 발해가 이제 건국이 돼 나가겠죠. 발해가 해서 남북국 시대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신라는 나중에 분열되죠. 후 삼국 시대로 분열됩니다. 후 백제, 후 고구려, 통일신라. 그러니까 후 백제와 후 고구려가 각각 견훤과 궁예에서 떨어나감으로 인해서 신라는 옛날 삼국시대 때 경상도 형태로 축소가 되겠죠. 그리고 축소가 된 이후에 분열된 후 삼국을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왕건입니다. 그래서 왕건은 후 고구려를 세워서 어떤 누구죠? 궁예의 부하로 활동하다가 궁예 실정을 통해서 궁예를 쫓아내고요. 918년에 고구려 후계자다 해서 고려를 건국하는 거죠. 그렇죠? 뭐 고려가 건국했었을 때 발해는 멸망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발해는 926년에 거란에게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가 건국됐었을 때 아직은 발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926년에 거란에게 발해가 이제 멸망했단 말이에요. 자,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하죠? 요라고 하죠. 요라고 합니다. 고려는 어디에 후계자라고 그랬어요? 고구려 후계자입니다. 발해가 멸망을 하자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내려옵니다. 고려는 발해 유민들을 받아줬을까요? 배척했을까요? 받아줍니다. 민족 융합 정책이죠. 그렇죠? 발해는 고구려인들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예요. 여기는 어디의 후계자? 고구려 후계자. 그래서 민족 융합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또 고려의 국책에 보면 말이죠.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이후에 고구려 고토를 회복하자. 그래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죠.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려는 어디하고 또 충돌하겠어요? 현재 고구려 고토를 차지하고 있는 누구? 거란하고 충돌하겠죠. 이것이 총 몇 번에 걸친 3차에 걸친 충돌로 나오죠. 그래서 1차 때 서희 강동육주 나오고요. 또 3차 때 강감찬 귀주대첩 나오고 그러죠. 총 3번에 걸친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고려의 대관계에서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고구려와 백제 부운동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시각적으로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지방 행정구역을 좀 살펴봅시다. 여기 어디라고 했어요? 대동강, 그 다음에 여기는 원산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라 삼국 통일을 해서 거진 영토입니다. 북쪽에는 발해고요. 밑에는 통일신라가 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지방정구역은 구주,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이 오소경입니다. 원래 삼국시대 때 신라는 5주였습니다. 5주인데요. 영토가 넓어지면서 구주가 되는 거고요. 삼국시대 때의 특수행정구역은 2소경이었습니다. 또는 3소경이라도 합니다. 이것이 통일 이후에는 5소경으로 확대가 되죠. 소경은 부도죠, 부도. 제2의 서울이에요. 대한민국의 부도는 어딘가요? 우리나라의 부도는 어디지? 대한민국의 부도가 어딘가요? 응? 세종시가 부도요? 세종시는 그냥 행정도시일 뿐입니다. 행정도시이죠. 부산이지, 부산. 응? 그렇지 않아? 너 귀하했지? 야, 부도는, 대한민국 부도는 부산입니다. 부산이에요. 그러한 이제 소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주는 한주, 삭주, 명주에서 웅주, 상주, 무주, 강주, 양주에서 전주에서 구주, 9개 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에서 5소경이 있습니다. 5소경은 북원경, 북원은 원주입니다. 중원경, 아까 중원 고구려비 할 때 충주입니다. 그 다음에 서원경, 서원 지금의 청주입니다. 서원대학교라고 있죠. 청주에 가면. 그죠? 그 서원대학, 서원입니다. 그 다음에 남원경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관경입니다. 김해입니다.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북, 중, 서, 남, 금. 북, 중, 서, 남, 금. 그래서 여기에 소백산맥이 있겠습니다. 소백산맥 외곽이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도 신라의 수도는 어디예요? 금성이죠. 그러니까 옛날 일부 고구려 땅 일부가 있고요. 백제 땅, 가야 땅. 그래서 어떤 지방을 좀 효과적으로 통치하자. 그래서 이제 5개 특색연구역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5소경이 되는 거고요. 행정구역 9주가 되겠습니다. 각 주에는 도독이다 해서 요즘에 지사죠, 지사. 지방장관이 파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5소경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신라의 5소경이 이렇게 있었다 하면은 그와 이제 거의 비슷한 그 위쪽에 있는 발해에서도 특색연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발해 특색연구역은 어디냐면 5경입니다. 이렇게 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경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은 자, 발해 수도는 상경입니다. 여기 이제 상경 밑에 여기가 길림성 동모산인데요. 이 길림성 동모산에서 대조영이가 698년에 지금 발해를 건국한 겁니다. 그리고 동모산에서 어디로? 상경으로 수도를 옮기죠. 그 상경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죠? 동경입니다. 동경. 두만강 쪽이죠. 그 다음에 두만강, 여기 상류 쪽입니다. 중경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남경입니다. 그래서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 여기가 바로 발해의 5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5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대동강 원산만 해가지고 이제 통일신라하고 발해가 된 거고요. 통일신라의 아까 5소경 가면 어디였어요? 자,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뭐 금강경에서 통일신라의 5소경. 이는 발해의 5경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제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통일신라하고 발해는 교역을 하지요. 상경, 동경, 남경, 금성. 이게 통일신라하고 발해하고 교역로입니다. 이 교역로를 뭐라면은 신라도라고 합니다. 신라도. 그래서 교역로, 루트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국의 어떤 그 관계는 적대도 아니고 아주 친선도 아닙니다만 저런 이제 루트가 있어서 교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기 한번 봅시다.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에 한 120년 정도 이제 발전해 갑니다. 전성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9세기 말 이후에 가면은 신라 삼국 통일의 건실한 정신이 유린이 되면서 분열됩니다. 후백제, 후고구려, 그 다음에 통일신라.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후삼국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후삼국 시대 때의 수도를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수도를.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가 되어 있습니다. 후고구려 수도는 어디냐 그러면 어디요? 바로 송악입니다. 개성이죠. 나중에 수도를 왕건에게 이제 궁예가 송악 땅을 주고요. 본인이 독자적 세력 확보를 위해서 궁예가 수도를 철원으로 옮깁니다. 그럼 이제 후백제 견훤이 900년에 후백제를 건국했을 때 수도는 어디냐면 어디죠? 완산입니다.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라는 변함없이 어디? 계속 금성, 지금의 경주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삼국 시대 때입니다. 여전히 여기 어디죠? 대동강에서 그 다음에 어디? 원산만, 통일신라 있었던 땅에서 이제 후삼국 분열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발해가 되는 거죠. 후백제하고 후고구려가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신라는 옛날 삼국시대 때 경상도 영토를 어떻게 했어요? 축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후삼국시대 때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삼국의 영토를 좀 같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었죠. 남북국 시대 때 교통로가 되겠습니다. 남부교통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경, 발해 수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어디가 있었냐면 동경, 그렇죠? 그 다음에 남경이 있죠. 그 다음에 어디가 금성입니다. 여기를 연결한 이 루트, 여기를 뭘 한다고요? 신라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통일신라의 대무역 항구를 여기서 한번 그려봅시다. 예, 신라 통일신라입니다. 당항성, 영암, 울산,
당항성은 경기도 화성 쪽이에요. 화성. 그리고 영암, 전라남도 영암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 경상남도 울산이죠.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대무역 항구고요. 신라 하대 때 가면 장보고에 뭐도 있어요? 청해진이 있습니다. 청해진 뒤에 어딘가요? 청해진 어디예요? 전라남도 완도. 완도가 청해죠, 청해. 장보고. 그래서 청해진. 그래서 이제 당항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둥반도하고 교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어디 양쯔강 입구하고 교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도 교역을 하는 울산도 있고요. 또 울산은 아라비아 상인들 있죠. 사라센 상인들이 또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번창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거는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신라 수도 금성이 가까워서 진골 귀족들의 사치품들 많이 공급했었던 그런 위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통일신라하고 발해의 교통로 신라도하고요. 통일신라의 대무역 창구 있죠. 세 곳 어디? 당항성, 영암, 울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대국가로 넘어와서 지난 시간에 연맹국가까지 봤지 않습니까? 고대국가 넘어와서 나타난 정치사하고 경제사에 관련된 유물, 지도, 사료 내용의 일부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고대 문화사의 흔적을 좀 2시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문화사 파트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이 직접 가서 보지 않는 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진이라든가 문헌 자료를 통해 가지고 2시간을 쪼개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고대 문화사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